자, 다들 잘 지냈습니까? 아, 즐거운 한국 현대문학 입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왜 즐겁지 않나? 근데 이 댓글 쓰는 거 보면 말이야. 참, 우리 20학번들이 다들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응? 참 인상 깊었습니다. 심심해, 심심해. 응?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벌써 참 빠르죠? 응?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민족, 국가와 개인 2번째죠. 지난 시간에 나의 해석의 경희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의 해석과 각별한 관계였던 작가 연상섭의 소설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중심에 놓고 오늘 얘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부터 불러야지. 김은수, 은수 씨가 남학생인 줄 알았는데 여학생이네요. 그 줌으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학생 카드를 봤습니다. 남기찬, 이태경, 임시현, 구윤정, 권민선, 권영현.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하고 함께하기 어렵죠. 어렵다고 첫 시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김미현, 뭐 같은 교수의 강좌를 2개 듣는 것도 힘들지만은 내 수업이 혹독하기로 악명이 높아요. 악명이라고 해야 되나? 선명이라고 해야 되나? 하드 트레이닝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대학생활 할 수 없을 거라는 게 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열심히 있고 열심히 쓰는 훈련을 거치지 않고 문학 공부한다는 건 나는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단히들 각오하기 바랍니다. 김미연 불렀나? 권태욱, 김미현, 김소연, 김예림, 김유리. 김유리 학생은 학교를 그만둔 모양이죠. 김진우, 문주은, 문지민. 이 학생도 학교를 그만둔 모양입니다. 좀 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박미나, 박상현, 박영채, 맞나? 박채연, 성재현, 손예린, 손영석, 신희연, 유도영, 유아린, 윤나현, 이건. 이 얼굴하고 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힘드네. 여러분들 학생 그 카드의 사진으로는 전혀 이게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뽀샵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모르지, 직접 안 봤으니까. 이민성. 근데 글을 보면 여러분들 표정이 좀 그려지긴 해요. 이서현, 이승호, 이찬욱, 임연주, 장현민, 전유빈, 조한울, 조현진, 지민석, 지예림, 진가은, 한지원, 박예원, 유주연, 이한얼, 전수환, 정한, 안다은. 다 왔죠?
안 보일 때 잘해야 됩니다. 안 보일 때. 눈앞에서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투하해 주기 바랍니다. 이 부재의 깊이와 그림의 깊이는 비례해요. 못 보니까 더 보고 싶고 그런 거 맞죠? 그리고 못 보게 할 때 그리움은 더욱 쌓이게 마련이기도 하고, 그렇지? 어쩜 이 그리움은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코로나19가 준 선물 중에 하나일까 싶기도 합니다. 나는 신종 바이러스가 몰고 온 재난의 순간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지만 동시에 이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선물도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뉴스 봤나요? 엊그저께 외신에 사진이 하나 있던데, 인도의 그 뭄바이라는 거대 도시가 있죠. 거기는 일상이 아주 흰누런 먼지에 휩싸여 있는데 통제를 했더니 차를 못 나오게 하고 사람을 못 나오게 했더니 파란 하늘이 펼쳐진다고 그러잖아. 이 가이아가, 지구가 숨을 쉬기 위해서 신종 코로나를 특파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대지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이 가이아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대해왔는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민족, 국가와 개인. 계속 강조하지만 민족, 국가, 여기 이제 계급이라는 게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 계급과 개인의 어떤 긴장관계, 이 길항관계라고도 해요. 이 길항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긴장관계란 말 알죠? 길항관계, 이런 말들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과학계에서 주로 쓰는 말이죠. 길항관계. 길항이란 말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팽팽하게 긴장하는 관계죠. 우리는 국가를 무시할 수 없죠. 민족도 무시할 수가 없지. 자기가 속한 계급, 클래스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포섭되는 순간 우리의 개인은 자유롭지 못해요. 이 긴장 관계를 늘 지켜야 됩니다. 문학은 어느 쪽일까? 문학은 아무래도 뭐 민족, 국가, 계급, 여기 계급도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다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민족이나 국가나 이 계급에 포섭된 상태에서 이 개인의 자유를 동시에 영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그 긴장관계 속에서 문학이 이 상상력을 펼치는 그 지점들 잘 파악해 가야 됩니다. 식민지 비교적 초기죠. 10년대, 20년대 초반이니까 이 초기는 민족 담론이 대단히 우세해요. 민족을 둘러싼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국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근대를 출발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20년대 중후반에 가면은 이 계급 담론이, 계급을 둘러싼 얘기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계급을 둘러싼 얘기가. 이 얘기는 나중에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 계급 얘기는, 계급을 둘러싼 얘기가 대단히 깊이 있게 논의가 전개되고, 문학도 역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든 국가든 이 계급이든 어떤 집단적, 집합적 성격이 강하지. 그러다 보면은 이 개인은 여기에 이 관계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한국 문학사에서는 민족 국가 담론이 워낙 우세해서 개인의 문제는 좀 소외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학이 이 지점을 발굴해 가기도 하죠. 이 문학이 이 지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학이 중요하죠.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맞나? 다음 페이지? 네. 칠판 지우고. 왜 칠판 안 지워? 칠판을 지워야지. 내가 지워야 되나? 사진 두 장 잘 보세요. 김동인입니다. 김동인. 누구라고? 김동인. 1900년에 태어났어요. 김동인입니다. 평양 갑부집 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을 유학했고요. 이른바 계몽 문학의 쌍두마차, 계몽기 문학의 쌍두마차가 있었어요. 쓰면 어렵나? 예. 계몽 문학의, 계몽기 문학의 쌍두마차. 누굴까? 시 쪽에서는 최남선이 있었고, 소설 쪽에서는, 소설과 산문 쪽에서는 이광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도 많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이에요. 워낙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최남선 기억나죠? 해에게 소년에게, 이광수는 당연히 기억나고. 근데 이 계몽문학은 기본적으로 누구누구 또는 무엇을 위한 문학이에요. 누구를 가르치거나 어떤 어떤 의식화를 위해서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계몽의 성격이죠. 뭔가 민중이든 대중이든 누구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계몽하다는 동사 떠올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개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빨리 대답해봐. 뭐 개인적 이 욕망, 욕구는 당연히 있었겠지만은 활자로 표현되는 그 텍스트만을 고려할 때는 대단히 이 집합적인 이 글들을 많이 쓰죠. 이게 계몽문학의 특징입니다. 다 누군가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죠. 이른바 선구자 컴플렉스입니다. 뭐라고? 선구자 컴플렉스. 내가 선구자니까 저 무지한 자들 다 이끌고 가야 돼. 내 삶은 희생해도 돼. 이런 거야. 내 삶을 희생해도 돼. 해서 이광수 이 문학 사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뭐라고? 금욕주의. 금욕주의. 한자 잘 봐둬요. 욕망을 끝없이 억제하는 주의입니다. 이 개인의 욕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무지몽매한 조선 민중을 저 밝은 세계로 이끄는 게 중요하다는 이 소명의식에 불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욕망에 충실할 수가 없었던 거지. 물론 그 내면이야 잘할 수 없지만은 이들이 쓴 글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동인에 와서는 아니다. 정말 우리 참 자기, 진짜 나, 그리고 진짜 자신에 대한 사랑, 또 우리의 사랑, 진짜 인생, 진짜 생활, 이런 게 중요하다고 딱 얘기합니다. 누구누구를 위한 예술, 계몽문학, 이런 저리 가라 이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인생을 위한 예술, 또 나아가서는 예술을 위한 예술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예술의 진실은 정말 내 자신의 진짜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방점은 개인에게 있기 마련이지. 이 둘은 대단히 중요한 문학 사상사에서 문제 사항입니다. 네, 문제 상황이라고 그러죠. 문제점이에요. 잘 보세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민족이나 계급 또는 국가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개인을 둘러싼 이 삶들. 물론 그걸 확장하면은 뭐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겠지만은 일단 강조점은 개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지? 설명 잘하지 않니? 잘 이해가 안 가면은 AS 요구하세요. 얼마든지 얘기할 테니까.
이 김동인이 창간한 그 동인지가 창조예요, 창조. 이게 창조야, 창조. 보이지? 응? 보이나? 여기 창조예요. 창조 창간호입니다. 컬러로 예, 했죠. 이색 컬러로 인쇄했습니다. 일본에서 가능했습니다. 이런 인쇄를 감당할 만한 기술이 없었어요, 조선에는. 그래서 일본에서 다 찍어서 보낸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김동인이 평양의 갑부집 아들이라 그랬지, 기독교 장로였던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유산을 일찌감치 물려받아서 이런 문학에 다 투하를 해요. 창조 만들고, 동인이란 말 들어봤지? 동인. 동인. 동인은 그 취미를 같이 하는 동아리예요. 취미를 같이 하는 동아리, 이 정도를 알면 됩니다. 이 동인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지? 어떤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잡지가 동인지야. 그래서 20년대 19년 이 창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20년대 이르면은 동인지의 시대가 열려요. 창조, 폐허, 백조, 뭐 여러 그 이 몇몇 동인들이 모여서 펴내는 동인지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잡지들이 있죠. 기관지에서 어떤 단체에서 만들어내는 잡지가 있고, 뒤에 볼 개벽이 대표적인데, 동인지는 몇몇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또는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잡지를 동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물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겠지.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때 짠 하고 김동인이 나타나서 내가 돈 될 테니까 우리 한판 하자 했던 것이지. 이 안경을 보면은 이게 외알배기 안경 같죠? 대단히 그 패셔너블한 안경입니다. 내가 잘 안 보여서 그러나 아마 맞을 거예요. 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보면 이 외알박이 안경이 얼마나 패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정도는 딱 읽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지, 그래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느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방법 없어요. 좋은 글들 많이 읽고 그걸 자기의 언어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다른 기술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테크닉이 없어요. 무슨 뭐 글쓰기 교실, 뭐 자소서 스쿨, 이게 큰 일입니다. 그건 어떤 글쓰기를 배반하는 글쓰기예요. 그건 글쓰기가 아니에요. 글쓰기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한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의 방법. 근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의 틀이 있을 수 있겠는가? 틀이 있다면은 좋은 글들, 수없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훌륭하고 좋은 글들 있죠? 좋은 글들을 읽으면서 이걸 자기가 표현하는 능력들을 키워가야죠. 자기 표현 능력이 곧 높아지면은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은 언어로 사유하는 존재니까. 달라요. 어휘력이 많아지면은, 어휘력이 쌓이면은 그 사람의 생각도 그만큼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휘들을 구성하는 문장력이 좋아지면은 그 사람의 사고력도 짜임새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게 되면은 자기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이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글쓰기와 사고력은. 그러면 글쓰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뭐 책 읽기도 물론이지만 읽기와 쓰기를 제대로 정말 창의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육제도가 노리는 건 뭐겠는가? 응? 뭐겠어? 대답을 해봐. 누구야? 응? 성재형, 얘기를 해봐. 뭐겠나? 우민화 교육이야. 우민화 교육. 우민화 교육의 말 들어봤지? 또 딴 데서 샌다. 딴 데로 새는 게 재밌지? 우민화 교육이야. 우민화 교육하면 식민지 시대 교육만 뭐 우민화 교육이었다, 이런 말 들었지? 응? 식민지 시대 교육만 우민화 교육이다.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교육이에요. 물론 식민지 시대 때
조선인들에게는 철학이나 역사, 문학을 가르치기보다는 실용적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문학 공부하고 예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항이야. 왜냐면은 예술은 그 존재론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불온해요. 뭐라고? 예술은 존재 자체가 불온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김수영이 한 말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 현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자들이거든. 예술가들 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없단 말이지. 그 체제에 영합하는 그 예술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은 한순간 예술을 고민한다는 사람들, 예술, 문학, 역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우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스스로 계몽하는 주체로서 거듭나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한국의 교육도 이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입시 일변도의 교육에서 이 경쟁이 중심이 되는 교육에서는 우민화 교육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 교육이 제대로 되겠나, 읽기 교육이 제대로 되겠나, 쓰기 교육이 제대로 되겠나. 이들이 노리는 건 뭐겠나? 전 학생들의 우민화예요. 이 백성들이 똘똘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지혜로워지고 정말 튼실한 사고력을 갖추고 글을 잘 쓰고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런 걸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을 안 듣거든. 이게 정말 멋진 시민이 되는 것을 권력들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이걸 치고 나가야지. 호모 레시스티쿠스 기억나지?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존재로서 인간. 나를 어리석게 하려는 이 권력의 의도들을 우리는 끝없이 의심하고 그리고 파헤쳐야 돼요. 권력이 그러니까 정치 권력만 얘기하는데 정치 권력은 일부야. 경제 권력, 그죠? 언론 권력, 또 뭐가 있나? 교육 권력. 권력 얘기는 따로 할 거예요. 지식 권력. 곳곳에 이 권력이 그물망처럼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 욕망을 단일화해요. 무엇으로? 좋은 곳에 취직하라는 걸. 좋은 대학에 가라는 걸.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만 받아온다는 얘기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한 개인에 대한 존중, 존엄을 중시하는 그런 이 교육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 그런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대학에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억압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이 억압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물론 이걸 고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글을 많이 써봐야 됩니다.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나? 글쓰기가 여기까지 온 모양이지. 김동인 얘기다 그랬네요. 김동인이 1919년 2월이니까 우리의 그 머릿속에 주입된 정보에 따르면 3월 3일 운동 직전이지. 일본에서 창조라는 독립을 간행합니다. 창조라는 게 창조. 제목의 뜻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제 우리가 창조자다 이 말이야. 우리가 문학의 창조자다. 이광수고 뭐 최남선이고 저리 가라. 내가 진짜 이 창조자가 되겠다. 물론 일본 영향에 강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일본에 가서 다 학습하고 일본이 번역한 서양 소설을 읽고 일본에서 쓴 작가들의 소설들을 읽었으니까 나스메 소호세키부터 시작해서 아리시마 다케오까지 특히 김동인이 강하게 영향받은 일본 작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이 아리시마 다케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아리시마 다케오. 아리시마 다케오가 쓴 이 돌에 짓눌린 잡초라는 단편 소설 모음집이 있습니다.
출판사가 어디더라? 소담인가? 소담이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게 나온 김에 각주 다는 방법 알려줄게. 여기 아르시마 다케오 지음이지? 그럼 여기에 누구누구 옮김 이렇게 나와야 돼. 번역서일 경우. 그리고 책 제목일 때는 이게 내가 표시가 없어서 그런데 단행본일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단행본일 때는 이렇게 이 견납세라고 그러지. 견납세 이렇게. 무정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무정 이광수 옮긴이는 없으니까 무정 이렇게 하죠. 그리고 출판사가 나와야 돼. 이게 뭐라고? 가로 열고 출판사. 그리고 여기 닫고 가로 닫고 뭐가 나오냐면은 다시 들어가 보자. 못 들어가나? 가로 다음에 여기에 못 들어가겠어. 힘들어서. 출판 연도가 나와요. 뭐 2000 몇 년 이렇게. 2000 몇 년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가로 닫고 몇 쪽, 만약에 20쪽이면 20페이지면 20쪽, 20쪽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는 거야. 알겠지? 응? 그리고 이걸 똑같은 책을 인용하려면은 바로 나오면 같은 책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응? 같은 책 21쪽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면 돼요.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아무튼 이 아르시마 다케오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한번 도레지루니 잡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읽고 나서 이제 물론 이 사람 말고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이런 사람들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광화사, 광염 소나타 이런 작품들. 근데 결정적인 영향은 아르시마 다케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 읽어보면은 김동인의 문학 세계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개봉을 위한 문학이 아니야. 응? 개봉을 위한 문학이 아니고 인생을 위한 문학. 나아가서는 예술을 위한 예술로 나아갑니다. 알겠지? 예술을 위한 예술을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나 혹시? 이 영어로 쓰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트. 아트가 예술이지? 응? For AK SAK 맞나? Art for Art's sake 이러죠? 확인해 보세요. 의심하세요.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걸 예술 지상론자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예술을 위한 예술, 순수한 예술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문학이란. 물론 김동윤은 순문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멋을 위한 문학이 아니고 순수한 문학이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순수한 이 문학마저도 자기 삶이든 뭐든 뭔가를 위하는 건 마찬가지죠. 얘기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김동인은 인생을 위한 문학 또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했다는 것 이 정도를 이해하는 선에서 그치겠습니다. 이 김동인의 글이 있어요. 조선 사람에게 조선인의 사상을 이란 글인데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네. 학지광에 썼던 글입니다. 학지광 나 해석할 때 얘기했었지. 이것도 동경에서 발행되는 유학생 기관지예요. 유학생 단체가 있었단 말이야. 동경에 유학생 단체에서 발행한 기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봐. 우리는 참 자기, 진짜 자기, 참 사랑, 참 인생, 참 생활을 이해하여야 하오. 이것을 이해하려면 참 예술을 이해해야 하오. 참 예술 없이는 순예술이란 뜻이에요. 이런 자기나 개인이죠. 사랑이나 인생이나 생활 이런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참 예술을 이해하려면 미술, 음악, 문학과 친해야 된다. 항상 보고 들어야 한다. 음악, 미술,
문학을. 이걸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김동인 얘기해. 그래서 뭐이 전에야 뭐 춘향전 읽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통속 소설이었고 현대 예술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게 진짜 소설이라는 거예요. 참 예술이라는 거. 그러고 그것을 이해하여야 하고. 여기 보세요. 예술 있는 곳에 문명이 있고 문명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 이게 이 김동인의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최남선이나 이광수나 또는 단재 신채호 이런 사람들은 문학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혐의가 짙어요. 그러니까 계몽을 위한 도구였다는 것이지. 근데 이 김동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건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문명인이냐 아니냐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예술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정말 좋은 그림들 많죠. 좋은 음악들 많지. 좋은 문학들 무궁무진합니다. 참 많아요. 우리 비틀즈에서부터 BTS까지. 내가 BTS를 많이 좋아하는데 BTS의 상상력도 대단하지. 그런 상상력이 기반되지 않으면 그건 예술이 불가능하죠. 김동인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이렇게 예술이 있는 곳에 문명이 있고 문명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행복은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는 바오야겠다. 구하는 것이다. 됐죠? 안 어렵습니다. 역시 문학에 대한 어떤 당당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리고 이 평양 갑부의 뭐랄까요, 오만함까지 드러납니다. 네, 이제부터 조선 문학은 시작된다. 창조된다. 이광수, 최남선 잊어라. 쟤들은 무엇을 위한 가짜 문학이었다. 가짜라고까지 얘기 안 하지만 통속 문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난 척했던 김동인이 자 칠판 지우고 김동인이 1년이 채 못해서 1년 좀 넘었나? 1년이 좀 넘어서 깨갱해버립니다. 김동인이 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조선의 하물레트가 나타났다. 다시 한번. 조선의 하물레트가 나타났다. 하물레트. 햄릿입니다. 햄릿. 조선의 햄릿이 나타났다. 이 햄릿이란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번역이 1920년대 초 현덕이란 사람에 의해서 이미 나옵니다. 개벽이란 잡지에 실려요. 조선의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10대 말 20대 초에 이 세계 문학의 흐름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는 이 사람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동인도 창조를 간행하고 약한 자의 슬픔을 쓰고 마음이 옅은 자를 쓰면서 정말 인생을 위한 문학, 참 예술을 내가 추정한다 라고 했을 때가 19, 20살이야. 여러분 나이 때. 이광수 말할 것도 없지. 지금은 점점 갈수록 이 지적 능력이랄까, 이 감수성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좀 저하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기억 장치부터 시작해서 이 감수성의 스펀지까지 점점 열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죠? 그건 맞습니다. 이 공간 지각력이나 우리 기억력 같은 게 많이 퇴행하죠. 이 스마트폰의 모든 것들을 일임하면서 우리 이 뇌는 정말 이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미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은 점점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인간은 점점 더 우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지, 경고. 그러니까 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죠. 이 AI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빅스비든 시리, 셀이든 얘들이 말을 잘 들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퇴행하는 거지. 우리는 문명의 진보가 인간 지성의 진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의 진보와 인간 지성이나 인간 감수성의 이 진보, 진화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이 역설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깊이 고민을 해야지. 아, 식민지 시대뿐만 아니고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지식인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점점 더 지적 능력이 퇴행 또는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문명의 대가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대가로 우리는 이 지적 능력과 감수성의 힘을 헌납해버린 것이지. 그건 알고 있어야죠. 아무튼 그렇게 당당하게 어찌 보면 오만방자하게 조선 문학의 새로운 선구자라고 주장했던 평양 갑부집 아들 김동인이 우리 염상섭이라는 서울 토백이가 짠 하고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딱 들고 나오자마자 조선의 하물레트, 조선의 햄릿이 나타났다 하면서 엄에 기죽어 해버립니다. 내가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1920년이지? 1920년 7월입니다. 채 1년 반 정도도 안 갔죠. 창조가 1919년 2월이었으니까 20년 7월이 폐허라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폐허에 서 있다. 지금 폐허에서 뭔가를 찾아서 고통스럽게 키워가야 한다는 거지. 상당히 다르죠. 어감이 창조한다라는 어떤 이 성서적인 성경의 이름 많이 드는데 성서적인 이 모티프하고 폐허라는 것과는 상당히 어떤 그 주지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죠. 이 세계를 폐허로 파악하는 것 충분히 다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 상태가 된 이 지성의 분위기, 세계 지성사의 분위기를 염상섭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표본실 청개구리에 잘 나오지. 이건지 모르겠지만 표본실 청개구리 잘 읽으세요. 폐허를 창간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김동인이 어디 출신이라고? 평양이야. 평양. 평양. 그리고 염상섭이 누구? 어디? 서울이에요. 서울 중인 출신이야. 중인 알지? 중인. 중인이란 말 배웠죠. 조선시대 때 그 역관이나 번역하는 사람들이 의관들 또는 군인들 이런 중인들이 있었지. 중인 출신이었습니다. 군인 집안이에요. 군인 집안. 형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경에 유학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평양 중심의 문학과 서울 중심의 문학이 나뉩니다. 서울 출신들이 나중에 쭉 나와. 이상, 박태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임화 이런 사람들이. 평양과 이 서북 지방. 평양부터 정주 있었죠. 정주 기억나지? 김업, 김소월, 백석 이런 사람들. 여기가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가 평양이고 서울이 여기에 대항하는 형국이에요. 물론 뭐 다른 지역도 있지만은 이게 10년대 20년대 문학사에서 중요한 그림입니다. 장관이 장관. 알겠지? 이 염상섭이 동인지 폐허를 창간하고 그리고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작품을 짠 하고 펴냅니다. 정말 조선 문학계에 던지는 폭탄 같은 것이었어요. 지금 읽어도 놀랍습니다. 이 무정이나 우리가 읽어왔던 것만 보면 무정이나 경이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김동인의 다른 작품들 마음이 옅은 자여 또는 또 뭐가 있더라? 마음이 약한 자야. 마음이 약한 자여. 또 뭐예요? 우리가 아는 뱃다라기, 감자, 뒤에 나온 것이지만 그런 것하고는 내가 보기에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수준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염상섭의
초기 3부작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초기 3부작, 이걸 초기 3부작이라고 해요. 표본이 청개구리, 아미아, 제야. 이 제야는 특히 이 자유연애에서 철저하게 이 패배한 여성 정인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인. 그래서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나혜석의 경이와 이 김동희, 이 염상섭의 이 제야와 그 김동인의 김연실전, 김연실전을 좀 뒤에 나왔습니다만 내가 잠깐 언급했었지. 김연실전, 김연실전 함께 읽으면서 여성들이 보는 여성의 삶과 사랑, 남성들이 보는 여성 여성의 삶과 사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 보세요. 김연실전이라는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만세전이 대작입니다. 만세전이 중편 좀 긴 중편 소설인데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에요. 이건 민족과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 한국 문학사의 이정표가 됩니다. 이정표. 이건 나중에 2학년 때 아마 읽게 될 겁니다. 지금 읽어도 좋아요. 옛날에 1학년 때 다 읽었습니다만은 요즘은 2학년 때 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로만 들어봤을 3대, 뭐 3대 읽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독서 활동 보면 3대 읽었다 그래요. 어림없습니다. 3대에 나온 그 교과서에 나온 그 부분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대 읽은 학생 손 들어 봐봐. 야 만나면 막걸리 사줄게. 아니 맥주? 대학 들어왔는데 말이야. 우리 동료들하고 선배들하고 맥주도 한 잔 못 마시고 억울해 죽겠지? 개강 파티도 못하고 말이지. 이 내면으로 깊어지라는 하늘의 뜻이에요. 인간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세요. 이런 책 읽으면서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거 읽어내야 돼요. 읽어내야 돼요. 지금 안 읽으면 지금 이런 읽는 훈련 안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저 무궁무진한 이 책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가 없어요. 대학 졸업하고도 맨 이상한 싸구려 책만 읽게 돼. 무슨 뭐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버는 법, 처세술들. 요상한 남들이 요약해서 씹어 놓은 것들 있지. 뭐 지대 넌야 이런 것들, 다이제스트 해놓은 것들, 요약본들 있지. 우리 지성이 원하는 것은 거친 텍스트들이야, 거친 텍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친 것들을 고전들에게 도전해서 읽고 그걸 여러분들이 소화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맨 이유식만 먹어왔어요. 남들이 다 씹어놓은 것들. 다이제스트가 뜻이 뭐야? 이 다이제스트란 단어의 뜻이 찾아봤나? 소화하다지, 소화하다. 소화하다, 소화하다. 소화하는 게 뭐야? 이게 이 지대 넌야신이 뭐니 요약본들 있죠? 뭐 한 권으로 읽는 논술, 뭐 소설 논술 이런 것들 있지. 조금 따놓고서 뭐 읽히는 것들. 이거 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이 훈련시킨 사람들은 거친 데다 보내고 거친 텍스트를 던져줘야 돼. 그리고 그걸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소화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의미가 있는지 끌어내야 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파고들어야지. 근데 그걸 다 씹어서 말이야. 더러워 죽겠어요. 그 애기 때나 그러지 말이야. 물론 나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뭐 씹어서 먹이고 그랬지. 김치 매우면은 이게 빨아서도 먹이고 그렇잖아. 다 그렇게 컸어요. 근데 지금 그래 봐봐. 지금 다 큰 애한테 그러면 뭐라 그러나? 더럽다 그러지. 내가 앤 줄 알아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지적으로 이런 다이제스트 된 것들만 다 씹어 놓은 것들만 씹어서 뱉어 놓은 것들만 그것만 읽느라고 익숙해요. 그래서 대학 강의실에 들고 오는 책들 보면은 뭐 한 권으로 끝내는 뭐 이런 식이야. 한 권으로 끝내는 고전 소설. 아유 부끄러워 죽겠어, 부끄러워 죽겠어.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목소리가 커지네. 학교에 오니까 그런 모양이다. 여기는 내 연구실이에요. 내 연구실도 한번 구경시켜줘야 되는데, 언제가 내가 촬영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좋게 말할 때 읽으라고. 자꾸 찾아서 읽고, 아리시마 다케오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읽어보고 얘기하란 말이야. 선생한테 대들라고. 읽어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뭐냐? 김동인도 읽어보고 아리시마 다케오도 읽었는데 나는 별로 비슷한 거 못 찾겠더라. 당신이 얘기하는 게 뭐냐? 라고 대들어야 돼. 그리고 이 염상섭이도 읽어봤더니 이 경의하고 제하고 이 어떤 차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지. 주어진 것만이 아니고 계속 찾아서 내가 툭툭 던지는 것들 찾아서 파헤쳐 보란 말이야. 거기 뭐가 있는지. 거기에 금맥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아. 금맥이. 이 지성의 광맥들이 있어요. 상상력의 터전들이 있다고, 마련도 있다고. 어쩔게요. 읽어야지. 글 잘 쓰는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깊어지는 방법 없습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었지. 글자를 알아도 책을 안 읽으면 문맹들이야, 문맹들 다. 여러분은 다 문맹들이에요. 예, 보아건대 표본실의 청개구리 제대로 꼼꼼하게 깊이 있게 읽은 학생은 많지 않을 겁니다. 됐죠? 자, 지우고, 지판 지우고, 지판이 안 지워진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돌아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염상섭을 얘기할 때마다 내가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염상섭은 집단이나 개인, 민족이나 계급, 국가는 일단 괄호안에 넣기로 해요. 우리는 지금 국가가 없는 상태니까. 민족이나 이 계급에 대해서 정말 거리를 뒀습니다. 거리를 뒀습니다. 우리는 이 개인주의란 말을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인주의를 보통 이기주의하고 혼돈을 해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혼돈하는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인디비주얼리즘이고 영어로 하면 이건 이기주의는 에고이즘이죠. 근데 그런 영어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개인주의는 자신의 개성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개성에 충실, 깊이, 확대, 심화를 위해서 다른 타자들과 끊임없이 교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리고 이 개인성, 즉 개성이 소중한 만큼 타자의 개성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개인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자들은 끊임없이 타자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지, 어떻게 접속할 것인지 꿈을 꿔요. 왜? 자신을 사랑하니까. 이해가지?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타자의 속성들도 깊이 스며들면서 사랑하게 돼요. 또 아닌 것들은 아니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 당연히. 그래야겠지. 그래서 개인주의자들은 늘 느슨한 연대를 꿈꿉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건데 뭘 꿈꾼다고? 응? 느슨한 연대를 꿈꿉니다. 강고한 연대가 아니고 느슨한 연대. 나는 강고한 연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집단이든 집합이든 계급이든 뭐든 강력한 연대에 의해서 이 싸우자 나가자 하는 흐름들을 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연대는 강고한 연대, 이거 반대되는 게 강고한 연대겠죠. 강고한 연대는 흔히 개인의 희생을 요구해요. 개인을 일단 접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지금 고통에 공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잖아요. 이때는 이 개인주의자들은 정말 타자의 고통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치러야 할 이 힘겨움이 무엇인지를 바로 판단해요. 이게 시민의식으로 나아가죠. 근데 이기주의자들은 그렇지 못한, 당연하게 이거 좀 설명할게요. 강고한 연대에 속박된 사람들은 자신의 집단적 이 이해관계에 매몰돼 버립니다. 위험하죠. 내가 보기에는 이걸 좀 정교하게 얘기해야 할 것인데, 좀 거칠게 말하자면은 이 이기주의와 강고한 연대는 어떤 일종의 모종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 이름을 많이 쓰죠. 이 집단 이기주의자들 대부분의 경우 강고한 연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자. 이런 얘기 좀 들어봤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응? 이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해관계라면은 타자들을 가차없이 짓밟는 겁니다. 이게 이기주의예요. 타자의 고통에 응답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 감수성 이런 말을 쓰지. 고통 감수성이 제로인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망에 충실하면서 타자들의 욕망이나 고통 이런 데를 배려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일단 연대를 하면은 강고한 집단 이기주의적 연대로만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변화에 열려 있지가 않아요. 느슨한 연대를 하는 사람들은 싸울 때는 싸우되 또 자신의 자유로운 영혼을 끊임없이 해방하는 꿈을 꿉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런 느슨한 연대를 꿈꿀 수 있어야 돼요. 뭔가 부조리할 때, 비합리적일 때는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세계 시민들과 우리 사회 시민들과 상식적인 시민들과 연대하면서 싸워 나가야 되지. 잘못된 것들, 제도든 뭐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스스로를 이런 연대로부터 해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연대하는 거죠. 이 느슨한 연대가 가능한 사람들은 개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한국 문학에서 이 부분이 대단히 소원하다는 것, 이건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 혼돈하지 마세요. 한국 근대사에서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이기주의가 팽배했던 시절도 있었죠. 뭐 고통스러운 역사의 삶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 개인주의를 내면화해서 이 연대를 꿈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예술을 공부한 사람들, 또 문화를 공부한 사람들, 또 깊이 종교를 사유한 사람들, 그런 지성들과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개인주의를 얘기할 때 물론 나혜석도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 특히 여성 인간 선언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사람이 바로 염상섭이에요. 염상섭이 1922년이라는 시점에서 몇 년? 1922년이라는 시점에서 바로 자아의 각성, 개성의 발견, 인간적 생명의 약동이라는 도식을 딱 만들어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얘기하냐면 도기적 생명이라고 해요. 외워. 이거 외우고 이 모든 암기가 모든 공부의 기본이야, 기본. 주입식 암기, 시험을 보기 위한 암기가 아니고 내 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이 암기예요. 기억력. 나중에 이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 다 시험 볼 거야. 이게 한자 시험인 것들 다. 독이적 생명. 잘 봐봐.
독이 뭐지? 독자적이다 할 때. 홀로 독자지. 독자적이다 할 때. 고유하다는 뜻이지. 이는 뭐야? 다르다는 거지. 독자적이고 고유한, 독자적이고 다른 생명이란 말이야. 뭐가? 개인의 생명, 개인의 삶이란.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화이부동 이름만 들어봤나? 화이부동? 응? 이제 앞으로 가니? 아닌데. 화이부동 이름만 들어봤어요? 여기 나왔다. 화이부동. 화, 조화죠. 조화. 이건 역접입니다. 하지만 이건 순접이기도 하고 역접이기도 해요. 이는 접속사입니다. 조화를 이루지만 같지 않다죠. 중국 고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잖아. 그러면 조화를 이루어야지. 남을 해코지해서는 안 되죠. 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남의 자유도 소중하게 배려해야지. 내 영혼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되죠. 이런 조화를 이루면서도 뭐라고 했나? 조화를 이루면서도 같지 않다는 거, 같지 않다. 이게 이잖아. 그러니까 염상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유하고 독자적이면서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내 생명을 끊임없이 응시하고 이걸 비약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야. 이건 이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누구라고?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적 진화라는 책으로 유명해요. 무슨 책? 창조적 진화. 근데 읽으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넘겨만 봐. 넘겨만. 손인사 얘기했어지. 손인사. 넘겨만 봐요. 프랑스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앙리 베르그송의 영향이 아주 커요. 이광수도 그렇고 이 염상수도 그렇고 이때 일본 학계에서 이게 유행이었거든. 이 앙리 베르그송이 뭐 창조적 진화, 물질과 생명 이런 맞죠? 이런 중요한 책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 사람의 용어 중에 개념어 중에 엘랑비탈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 갔나? 이렇게 꺼내자. 맞나? 여기 악상 떼겨 들어가야 되는데 맞지? 엘랑비탈 프랑스어입니다. 엘랑은 뛰다, 도약하다 이런 뜻이야. 도약하다. 우리 나의 설계 두 다리로 껑충 뛰었다 기억나지? 빗다는 생명의 생명. 바이털이야, 바이털. 프랑스의 형용사는 뒤에서 옵니다. 후치수식이 뒤에서 꾸며요. 그러니까 생명의 비약, 생명의 비약, 생명의 도약 이래요. 이걸 잘 기억하자. 응? 뭐라고? 생명의 비약, 생명의 도약.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거 하고 싶어. 됐지? 화살표 하고 싶었어. 괜찮나? 엘랑비탈, 엘랑비탈이에요. 앙리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 영향이 아주 짙게 들이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해 갔나? 이 도기적 생명이라는 말, 도기적 생명이라는 말 이해 갔지? 잘 봐요. 도기적 생명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밑줄 잘 그어놓고 도기적 생명.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염상섭이 무슨 얘기하는지 보자. 근대 문명의 정신적 수확물 중 가장 본질적이요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가장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은 뭐다? 자아의 각성일 것이다. 뭐라고 나오나? 자아의 각성. 내가 누구인지를 각성하는 거야. 그럼 그 전에는 자아 각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얘기지. 지난 시간에 개인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개인의 발견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근대 현대 사상사에서 이 개인의 발견이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개인은 사유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몇몇
아주 기이한 독특한 캐릭터가 아니면은 개인이라는 건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다 신분제 귀속되고 계급제도 다 귀속돼 있었다 그랬죠. 태어나면서부터 다 정해진 거야. 그 길로 가는 거야. 노비면 노예로 사는 거야. 왕족이 왕족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응? 중인이면 중인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농사꾼이면 대대로 그냥 농사지면 살아야 돼. 어떤 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꿈을 꾸지 못해요. 환경에 대단히 제약적이지. 근데 이 정신사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종교혁명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서양 사상이 발견한 최고의 성과물이 바로 개인이란 개념이에요. 인디비주얼이에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무엇. 인디바이드라고 그랬지. 인디비주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무엇. 이 개인이 바로 자아지. 자아. 나야 나. 자아야. 뒤에 나와요. 이 한자는 자아의 각성이야.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혼자 궁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개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 해왔다 그랬지. 우리 문학사상에서 개인주의하면 이기주의로 바로 본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마다 이 개인이란 무엇인가? 개인주의란 무엇인가? 개인의 해방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란 무엇인가? 개인의 독자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응? 알았지? 자아의 각성. 여러분들의 자아의 각성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성 중인가 지금? 응?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세요. 자아의 각성은 뭐라고? 개성의 발견이다. 바로 낮게 짜지 독자적인 개성의 발견이고, 이게 바로 뭐라고? 인간적 생명의 약동이라지. 약동. 응? 약동 보이나? 뛰어서 움직인다는 거지. 이게 뭐야? 엘랑비탈. 이렇게 생명의 약동이 있잖아. 엘랑비탈. 알겠지? 응? 생명의 도약이란 말이야. 우리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뭐 생명이든 뭐든 공부도 여러분들 하다 보면 그러잖아. 이게 시간이고 투한 시간이고, 이게 성취도랑 어치브먼트라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든가, 여러분들 자소서 쓰는 거 보면은 뭐 한 달 열심히 했더니 뭐 성적이 오르고, 그건 주입식이나 가능해요. 이제 모든 공부는 이런 그래프 안 그려. 이런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라고 그러지는 걸. 툭툭툭 비약해. 이렇게 외국어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탁 튀고 있어.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올라.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글 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게 튑니다. 이걸 난 단절적 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용어로 쓰자면. 내 용어로 쓰자면은 이걸 나는 단절적 비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만들어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단절적으로 뚝뚝 끊어지면서 비약합니다. 여러분들 지성도 그럴 거예요. 어느 순간에 탁 튀어올라. 이렇게 이번 학기 나하고 함께 이렇게 잘 읽어가고, 내가 제시하는 이 개념어들 잘 고민해서 이걸 글로 옮기고 운용해 보고,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탁 튀어오르는 거 알 겁니다. 그리고 안 보인 텍스트가 보여요. 알겠지? 그러면은 염상섭의 생각이 앙리 베르구슨과 관련성 있는 거 알겠지? 이런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공부들을.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해요. 지금까지 사육당에 와서 그렇지, 이제 고삐 풀렸잖아. 이 사육장을 튀어나왔지.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이 지성의 대지, 이 감성의 대지로 추쳐나가야 돼. 설령 벼랑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모험을 걸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특권이야. 청춘의 특권이야. 그게. 어디 길들여진 양처럼 살란 말이지. 살려고 하냔 말이야. 학점이 전전긍긍하고 말이지. 이 오지도 않는 미래의 불안을 그냥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모르고 말이지. 이 불안 마케팅에 다 노출돼서 말이야. 어쩔 줄 몰라. 이 청춘을 어떻게 감당할 줄 몰라요. 인생 스케줄대로 안 됩니다. 계획표대로 절대 안 됩니다. 수많은 우연의 계기들에 의해서 툭툭 비약해요. 아니면 툭툭 추락하든지. 순간순간에 충실해야 됩니다. 순간순간에 충실하면서
지금 여기를 즐겨야 돼. 지금 여기를 향유해야 돼요. 까르페 디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응? 맨날 죽은 시인의 사회란 영화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실천해 보란 말이야. 책상 위에 올라가서 시를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응? 길들여진 교육을 거부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야.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로울 때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뭘 하든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당당할 수가 있어요. 난 내 제자들이 그러기 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굽신거리고 길들여지고 어? 매뉴얼대로 살아가고 상상력은 저기 제로고 말이지. 이 언어는 빈곤하게 짝이 없고 어디 가서 그냥 시험 문제 풀이식 이런 공부에만 익숙하고 말이야. 이런 창의적인 공부, 나와 함께하는 이런 공부들을 하다 보면은 뭐 공무원 시험이니 뭐 이런 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야. 이런 혹독한 훈련을 하는데 제발, 제발. 자, 칠판 치우고 그다음 확실히 알았지? 인간적 생명의 도약.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상선을 위하여라는 이 글 찾아서 읽어봐봐. 지상선, 지상의 최고의 선이란 말이지. 지상선, 지상의 최고의 선 이런 뜻이에요. 이 지상하면 뭐 지극히 큰, 뭐 위대한 이런 뜻이지. 선, 착할 선자, 좋을 선자죠. 착할 선자기보다는 좋을 선자예요. 가장 좋은 선을 위하여. 이게 뭐야? 개성의 표현이라는 것이. 이건 이 글 앞에 보면은 인형의 집이 딱 인용돼 있어요. 노라하고 남편이 헬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문을 박차고 나오는 얘기가 쭉 펼쳐집니다. 입신의 지금 기억나지? 입신의 영향이 염상섭에도 강하게 예? 드리워지고 있어요. 물론 염상섭과 나에서 이들은 그냥 친하게 지냈으니까 이런 사상을 서로 얘기를 많이 했겠지. 한번 봅시다. 지상선을 위하여 읽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개개인의 풍부라고 이거 부여받은 개개인의 풍부한 도기적 생명의 유로, 도기적 나오지? 도기적 생명의 유로, 도기적 생명이 흘러가는 곳 이 말이에요. 이때 의는 주격의 의입니다. 도기적 생명의 유로가 바로 뭐라고? 개성의 표현이다. 여러분들 글 보면은 개성의 표현이 대단히 뭐랄까 이 개성의 표현이 대단히 빈약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얘기를 표현하는데 대단히 미숙해요, 여러분들. 그냥 선생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점수 좋게 줄까? 이런데 너무나 표준화되어 길들여져 있는 거야. 그 깨기가 쉽지 않지. 여러분 스스로 문체를 찾아내야 돼. 여러분들이 어휘의 구성 방법을 찾아내야 돼. 이게 개성적인 표현이야. 응? 딱 글을 읽으면 그 사람 얼굴이 딱 떠올라야 돼요. 제발. 우리가 경희 읽고 지금 표본시대 천국을 읽을 거지.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꼼꼼히 다 읽어야 돼. 꼼꼼히 읽고 당당하게 모험을 해보세요. 응? 글쓰기 모험을. 읽기도 모험이지만 읽는다는 것은 낯선 타자를 만나는 모험의 일종이야. 그리고 낯선 타자를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거지. 글쓰기는 더 위험한 모험이기도 해요. 내 저 안에 있는 건드리지 않으면 좋은데 건드려서 나를 케이어스로 혼란으로 만드는 행위가 글쓰기거든. 여러분들 글 몇 편도 아니지. 뭐 요약문에다가 고작 에세이 한 편 써봤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지.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냥 대충 어떻게 하고 말까. 근데 저거 정아무개라는 선생이 보통 까칠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들키면 어떡하지? 대충 어디가 베끼면 되지 않을까?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싸워야 돼요. 그 고통스러운 싸움의 과정, 그 고투의 과정이 여러분의 글에 오롯이 드러납니다. 못 숨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안정화된, 내 식으로 얘기하자면 노예화된 이 정신세계를 뚫고 들어가는, 또 깨부시는 이, 이 정의나 망치 같은 게 바로 글쓰기야. 그러니까 두렵지. 대학생활 쉽지 않다고? 다 해야 돼.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다음 시간 영상송 1시간 더 할 거예요. 표본실 청개구리 언제 하느냐고 유빈 씨나 우리 한울 씨나 지금 투덜대고 있을 텐데, 표본실 청개구리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 전에 여기 개벽이라는 잡지에, 개벽 있죠? 잡지에 실려 있다 그랬지? 이 개성과 예술이라는 글이 지상선을 향하여는 신생활이라는 잡지 실려 있고요. 이게 개벽이라는 잡지예요. 천도교 있죠? 동학을 이어받은 천도교에서 발행한 잡지입니다. 20년대 한국 사상운동의 아주 플랫폼이었어, 플랫폼. 요즘 말로. 근거지였어, 근거지. 진지였어, 진지. 식민지 조선의 사상운동의 진지였어요. 온갖 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문학은 물론이고, 예술, 건축, 정치, 철학, 모든 분야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잡지예요. 아주 오랫동안 발행된 식민지 지성사의 어떤 보물섬, 보물창고 같은 잡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개벽입니다. 개벽이 동학사상 핵심이죠. 후천개벽, 이런 말 들어봤지? 후천개벽. 우리 최재우가 얘기했던 거죠. 이 새로운 낡은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후천개벽, 새로운 하늘 아래 세상을 열자. 동학사상 알죠? 응? 하늘이 밥이다. 응?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어마어마한 사상입니다. 이 개벽 사상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열자는 거지. 20년대는 특히 이 저항문학계 본산지기도 했어요. 개벽이라는 잡지가. 주목하기 바랍니다. 보면은 하나 흥미롭게 얘기해 줄 것은, 여기 앞 페이지도 그런데 어, 나중에 보세요. 창조도 그런데 개벽도 보면은 라 크레아도 이게 돼 있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 그치? 이게 무슨 말인가? 라 크레아도. 이 당시 유행했던 게 이 에스페란토의 에스페란토. 뭐라고? 에스페란토입니다. 에스페란토. 이 에스페란토가 뭔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어라고 그러죠. 세계어. 나중에 한번 내가 집중 강의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에스페란토를 지식인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김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세계 문학과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공 언어죠. 어, 이름 기억 안 난다. 어디 의사가, 폴란드인가요? 어디 의사가 만든 언어입니다. 이때 지식인들은 아주 이 에스페란토를 선호했었어요. 지금 다 거의 사라져 버렸죠. 근데 식민지 시대 문학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페란토를 공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미리 재미삼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염상섭이 워낙 중요해서 김동인과 염상섭 둘을 묶어서 얘기했습니다. 뒷부분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표면지 청개구리, 그리고 청개구리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을 지금 여기 얘기해 놨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시간 잘 가지? 재밌지? 오늘 얘기한 내용들 잘 보면서 잘 정리하고요. 필기사항을 정리하고, 에세이는 아무래도 경의가 중심이 돼야겠네, 그죠? 이 나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두 장, 두 장 넘어서 A4용지 두 장 넘어서 두 장 반. 자꾸 컨트롤 엔터 키 치지 말아요. 응? 두 장 내지 두 장 반. 선에서
두 장 반 그러면은 내가 두 장 반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두 장을 넘기란 얘기야. 두 장 그러면은 한 장 하고 난 다음에 두 줄 쓰고 쓴 두 장이라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부끄러워라. 그 심정은 이해하나 형식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걸 채우는 것도. 알았지? 제목 달고, 그죠? 제목 달고. 제목 중요하다 그랬지? 그리고 어떤 이 텍스트와 나, 강의 내용들을 넘나들면서 여러분의 얘기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간은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원망이 깊을 줄 알아요. 과제도 많은데 우리 교수님은 왜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나.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밉거든 책상 앞에다가 다트에다가 내 사진 딱 박아놓고 이 네이버에 들어가면 내 사진 있어요. 내 사진 딱 걸어놓고 다트로 찍으면서 하세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우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육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